100% 맥주 발효 원액 그대로. 물 타지 않았다. 물을 타지 않는 리얼 맥주. 클라우드. 힘들이지 않고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브레프 파워 액티브. 물을 내릴 때마다 세정 거품으로 강력하게, 물때 방지로 깔끔하게, 상쾌한 향까지. 매일 청소한 듯 깨끗하고 상쾌해져요. German technology. Bref. 참깨라면 고소하다가 그러네. 맛있다. 얼큰 고소. 참깨라면. 아무래도 오늘 강팀과의 경기라서 선수들 부상이 많았는데요. 경기 운영에 체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상처를 치료한 게 후시딘 보호막이 흉지지 않게 빠르게. 대한민국 상처치료제 후시딘. 이것은 지난 80년간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맥주의 산뜻한 진화. 2014 All New Height. 이것은 지난 80년간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맥주의 산뜻한 진화. 2014 All New Height. 청소기의 새로운 개념, 파워 무선 청소기. 무선의 자유와 유선의 파워가 공존하다. 울트라 파워 플러스 일렉트로룩스 투인원 무선 청소기 에르고라피도 일렉트로룩스. 그거 아세요? 10명 중 7명의 여성들이 민감한 곳의 가려움, 분비물 증가를 경험하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해요. 지노베타딘은 감염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날 보호해줄 거라 믿어요. 지노베타딘. 100% 맥주 발효 원액 그대로. 물 타지 않았다. 물을 타지 않는 리얼 맥주. 클라우드. 힘들이지 않고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브레프 파워 액티브. 물을 내릴 때마다 세정 거품으로 강력하게, 물때 방지로 깔끔하게, 상쾌한 향까지. 매일 청소한 듯 깨끗하고 상쾌해져요. German technology. Bref.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송원일입니다. 선택의 시간 6.4 지방선거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2차례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추첨에 따른 순서대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고승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이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도지사 후보 초청 첫 번째 토론은 지역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해 후보자를 초청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사회자 공통질문과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시하는 국민질문, 그리고 주제 지정 토론과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들 앞쪽에는 발언 시간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정정당당한 공약 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정책에서 벗어난 인신 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십시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신구범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구범입니다. 저는 도지사를 하는 동안 삼다수를 만들고 관광복권 그리고 장외경마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제도의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제주도에는 매년 2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만들어진 이러한 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4조 원의 토종자본을 만드는 일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통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법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4조 원 정도의 토종자본을 만들어내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도민들이 필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에도 쓸 수가 있고 또 도민들이 복지를 위한 일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주의 경제적인 기반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고승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기호 3번 통합진보당 고승환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없는 죄책감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 어른들이 잘못입니다. 무능력한 정부, 부패한 관피아, 결국 이 모든 게 수십 년간 아니 이 나라를 지배해온 부패한 보수정치 끝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항할 줄 모르는 야당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 재벌들이 눈치만 보는 정치에서 그야말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정치 혁신의 앞장서는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묵묵히 전진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저 기호 3번 고승환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본 제주도민의 민심은 이제 도민들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동안 도민사회를 갈라놓았던 편가르기, 이제는 끝내야 하겠는데 여기에 적합한 것은 기존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에게 기대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중앙정치에서 쌓았던 경험과 그 자산들을 이제는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크게 힘을 좀 발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주시고 계신 것을 저는 큰 책임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외래자본에 의한 잠식, 이것을 이제는 극복을 하고 제주의 자존심을 높이고 제주의 품질을 높여서 우리가 제대로 온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이 필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한 번씩 답변을 듣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주제 드립니다. 제주의 농촌 경제가 어렵습니다. 풍년이 들어 농작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고승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참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참 암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진보당에서 농업 부분에 대해 핵심 공약을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농업 정책 결정은 농민에게로. 두 번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활 안정을. 세 번째, 국가가 책임지는 농민 복지 획기적 증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정신은 정부와 도정이 농업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농업을 최저가격이 보장되면 농축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대북 교류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재춘하여 제주 농업을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농작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중 FTA가 합의되어 반려가 되면 제주 농업은 가격 보장은 넘어서 파탄이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네, 이 농산물의 이 가격 안정, 우리 제주의 실질적인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재해라든지 FTA 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도 특히 직접 지불 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해 보험의 경우에는 산남과 삼북 지역의 재해 보험료율이 다르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고요. 그다음 최저가격 보장 제도가 지금 조례로도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적인 출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주의 농산물들이 이 GAP 같은 품질 인증을 통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통해서 계약 재배 그리고 판로를 농민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제주도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구범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농민들이 바라는 거는 가격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 좀 짓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이러한 농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만 지으면 판매 유통 가격을 도지사가 책임지고 보장을 해주고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장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도지사가 품목별로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시장 가격하고 차익을 보존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차 산업 조수익이 한 3조 2천억 되는데 그 10%인 3천억 정도만 마련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가격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주제 지정 토론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한 후보가 입장을 밝히면 나머지 후보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발언 기회는 후보마다 3번씩 드리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면 외부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발 이익을 제주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원희룡 후보 시작하시죠.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우선 가장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히 외래 자본, 그중에서도 중국 자본에게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지금 현찰을 받고 넘겨버리면은 그에 따른 개발 이익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중국 자본이 개발한 거기에서 제주도민들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임대를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을 지분으로 환수를 하든지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형 투자가 주로 중국 자본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어차피 우리 제주 도정에서 이 이익에 개발 이익에 도민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허가를 해줄 당시에 도민 자본과의 컨소시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을 고용하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내걸고 선별해서 투자를 받고 그렇게 받은 투자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의 도정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양적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폄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개발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은 도민도 동의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제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신구범 후보 차례입니다. 사실 그 지난 한 50년 동안 개발은 외부 자본에 의한 그 개발이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개발 이익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가지고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고용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한 몫을 갖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하질 못했습니다. 사실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지사를 할 때 지역 채권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역개발 채권 제도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홀당 5천만 원씩 그 지역개발 채권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10%는 노인복지기금, 10%는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편을 들어서 이 제도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이 제도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사실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본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1,800억 소유가 되는 컨벤션 센터를 도민들이 도민주를 공모를 해서 1,088억이나 자본을 모금을 해서 컨벤션 센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자본을 어떻게 하면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느냐는 방안을 잘 검토함으로 해서 그 개발 이익을 도민 전체가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고승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의 문제점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그리고 무엇을 한 개발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행태를 보면은 고자를 밀어내고 신화 역사 공간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규모는 1,334실에서 4,850실로 3,517실이나 늘어났습니다. 제주도가 천혜의 땅을 중국 란딩굽이라는 곳에 특혜를 주면서 생긴 것이 신화 역사 공원입니다. 고자를 밀어내고서 중국 유리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화 역사 공원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는 것도 장점이고, 중국 베이징 투자자들이 95%가량 분양받은 콘도 가격이 베이징 부동산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 싼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귀포에 짓고 있는 헬스케어 타운 이야기입니다. 헬스케어 타운이 콘도가 1구자를 사면 5년 뒤 제주 영주권이 나온답니다. 잘못돼도 한창 잘못되었습니다. 제주도 해안간, 중산간 할 것 없이 전부 다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은 제주를 파괴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민개발이 이 공유방안에 앞선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난개발의 원인인 투자진흥지구 폐지하고 외국인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카지노 신설 부과가 먼저 시행돼야 합니다. 그렇게 도민들이 불만을 갖고 안 된다 드림타워, 왜 이거 임기 막판에 이거를 허가를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참 난개발에 대한 어떤 이 도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 가져집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난개발을 먼저 막고 새로운 도민과의 협치를 구성해서 개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다른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신 후보님의 그 토종자본 사조 조성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번 토론 때도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제가 좀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의 기금 뭐 이런 것들을 그 담보로 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한다 그러셨는데, 이 종합적으로 모든 걸 확인해도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려면 그 자산을 우선은 그 법적으로 SPC 그 발행을 하기 위한 특수법인에다가 소유권을 양도를 하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고객이 예금이나 아니면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 이것은 양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의적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래자본에 휘둘리는 그러한 개발을 이제는 도민 주체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종 자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뜻은 너무나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잘못 내 것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주어진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셔도 되고 상대방하고 토론을 하셔도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우선 됩니다. 그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 원희룡 후보하고 이 토종자본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몇 차례 토론을 했는데, 제가 토론하면서 느끼는 거 하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4조 원이 토종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든 이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이든 이러한 것들은 이미 금융 전문가들이 이 검토를 전부 끝을 낸 겁니다. 그래서 만일 원희룡 후보가 지금 불법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저는 법률가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예금을 가지고 그것을 펀드에 투자를 해서 운용하도록 하더라도 그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불법적이면 아예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이 토종자본에 대해서 4조 원이 토종자본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저하고 별도의 토론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금융기법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1분이나 1분 30초 이 사이에 확실한 토론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검토 페이지만 해도 엄청난 것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토론은 사실 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정책을 존중을 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는 방식이 좋은 것이다. 여기까지 공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승환 후보 차례입니다. 참 지금 이 부분이 그 지역 개발에 의해서 도민 참여를 통한 개발 이익 공유 방안입니다. 이제까지 그 도정에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도지사 선거에 이런 그 주제가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원희룡 후보님이나 신구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는 얘기지만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이 개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막대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 개발의 문제성을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산진흥지구에 대해서 뭐 조세 감면이라든가 제도 가능한 제도가 전부 혜택,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막지 않고선 제주도 자본이 다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될 경우 법인인세는 3년간의 면제가 오고 그다음에 2년 동안에 50% 감면되고 취득세, 재산세 10년간 면제됩니다.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 또는 50%가 감면됩니다. 투자진흥 결국은 대형 자본, 중국 자본에 대한 특혜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싼 값의 토지를 매입한 중국 자본은 리조트나 호텔을 지어서 돈을 벌어가고 세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재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땅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중국 자본에 대한 그 개발 사업이 중단시킬 수 있는 도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주체가 되고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토종자본 사조라는 것을 가장 이 제주도를 도정을 이끄는 데 중요한 문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근거 없이 공격을 하거나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정책은 제가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한 국구펀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게 한국투자공사의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부펀드입니다. 그래서 그 운용하는 담당자에게 제가 질문을 해서 이메일로 받아봤습니다. 간단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투자공사의 채권운용실 모모입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에서는 자산유동화 증권을 포함해서 어떠한 종류의 채권도 발행하고 있지 않고 현재 법에 의하면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다른 해외 펀드들이 발행한 자산유동화 증권에 투자하고 있을 뿐 한국투자공사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 즉 기반시설에 대한 채권 발행은 가능하지만 수익사업에 대한 지방회계의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받은 답변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시간 걸리다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구범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사실은 좀 원희룡 후보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 담당자가 설명해 준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희룡 후보는 유동화 증권하고 소위 그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한 국부펀드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경우는 삼다수나 등등해서 매년 2천억씩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앞으로 예상 수익, 이러한 것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 시켜가지고 유동화 증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SK나 KT 같은 데서 이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 2만 원 내지 4만 원 매달 들어오는 걸 가지고 재작년에 무려 5조 8천억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를 얘기할 때는 국부 펀드하고 똑같은 방식의 운영입니다. 서로 같은 게 아니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특별회계니 뭐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 재정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다.
예추금이나 예수금을 우리가 예상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 돈을 직접 빼내는 얘기는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은행에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토론 시간에 될 얘기는 아니고 정말 하면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나중에 제가 또 공부 좀 주도권, 시켜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도권 토론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고승환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그 개발이라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무시하는 개발 자본에게 이익을 공유한 방안을 찾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허상입니다. 개발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방법 하나는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개발은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정도가 될 때 개발 자본이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환원되고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신문에 봐서 알겠지만 상가리 목장 그 탄원서 낸 거 있지 않습니까? 42.2%가 공유지인데 한 70년 동안 상가리에서 공동 목장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도정에서 그를 팔겠다는 어떤 그 있었습니다. 원래 상가리 목장 조합에서 도에다가 질문했을 때 장기 임대나 팔지는 않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뭐 환경영 평가 심사를 들어가고 있다는 어떤 보도에 의해 갖고 상가리 주민들이 지금 공동체가 붕괴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이 지역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지역 주민에 공개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뭐 주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읍면동 기치호 단체가 부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지역 주민이 개발 사업에 대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게 개발 자본이 주인이 도민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자가 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도민에게 그 권한을 줘야 하고 참여와 개발 이익 공유가 가능합니다. 도민을 갑으로 생각하고 개발을 자본을 을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우리 신 후보님께 뭐 자세한 토론을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것보다는요. 제가 그럼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현재 원 후보 시간 범위 내에서 예금을 전용한다든지 또는 현재 뭐 삼다수든 복권이든 특정 용도로 이미 지출되고 있는 이러한 특별 회계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증권법에도 맞지가 않고 지방재정법에도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현재의 상황인데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신 후보님께서는 아니다. 그게 현행법에서도 다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현행법에서 그게 불법이거나 아니면 제도가 막혀 있으면 제도를 고쳐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시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 시간을 양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뭐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아서 다음에 주도권 토론 5분 정도 드리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한 국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아나운서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제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정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질문입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국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삼다수의 경우 해마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를 잘 관리하고 제주의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국민 질문, 제주의 물산업 육성 방안 어떻게 하실지 신구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1분 30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의 물산업은 삼다수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삼다수를 만들 때도 저게 단순하게 삼다수를 팔아서 돈을 벌자고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생수 사업을 하는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다수가 국내에서 브랜드가치 1위. 그다음에 매출 순익만 해도 연 400억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지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하루 3,700톤을 채수하고 있지만 하루 10,000톤 정도만 채수를 한다 그러면 1년에 300만 톤을 팔 수 있습니다. 150만 톤은 국내에서 팔고 150만 톤은 해외에서 수출해서 파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세계 최대의 생수 공장인 에비앙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생수 공장을 제주도가 갖게 되고 최소한도 매년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림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정말 도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다수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이 지하수를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고승환 후보 차례입니다. 지금 물 문제가 그러면은 저는 그 중상 골프장을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지금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값이 석유값보다 비싼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실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석유는 없어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물이 수종한 겁니다. 제주도가 2011년 지하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5곳 중에서 골프장이 8곳이고 특급 호텔이 4곳입니다. 지하수 가장 많이 쓰는 업체가 오락 골프장으로 35만 3천여 톤입니다. 2위는 핑크스 골프장 30만 3천여 톤. 3위는 30만 2천 톤의 중문 롯데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는 26만 톤을 생산한 삼다수 제주개발공사였습니다. 참 이렇게 그 삼다수를 이렇게 그 골프장이나 대형 호텔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어떤 제재나 그러는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매도 좋지만은 물이 공수 개념으로 쳐서 이것을 국민들이 제주도민이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물로 보존하고 그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산간을 뒤덮고 있는 중산간 그 곶자월 허파라 그러죠. 거기를 난개불을 하면서 지하수 침수량이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예, 제주의 물 문제는 첫째 삼다수 문제, 둘째 용암해수 문제, 셋째 빗물 활용 문제 뭐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삼다수의 가치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상품화하신 신구범 지사님의 공로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과연 삼다수가 어느 정도 증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신 후보님께서는 당장 300만 톤으로 가자고 그러시는데 에비앙이 연간 150만 톤 생산해서 80만 톤 수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제가 만약에 도정을 맡게 되면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뭐 그게 맞다면 못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사실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자, 두 번째로 용암해수는 우리 제주의 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궁무진한 앞으로의 그 자원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용암해수는 성분을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고요. 화장품, 뭐 농산물 재배, 그다음 수산물, 양식 등등 그리고 많은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의 신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되고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제주의 특화 산업으로 이미 지정해서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들은 우리가 이런 비싼 지하수나 용암해수를 쓸 것이 아니라 빗물을 잘 저장해서 물그릇을 곳곳에 만들어서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지정 토론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한 후보가 입장을 밝히면 나머지 후보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발언 기회는 후보마다 3번씩 드리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경제는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모자라 취업 전쟁이 심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고승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의 일자리에 참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리조트라든가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 그 룸메이드 등 여성 노동자 일자리 태반이 용역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300여 명이 지금 그 호텔 종사원 중에 200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용역 노동자의 최고임금이 돼버린 기막힌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이 생각하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민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호텔이나 리조트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 고용, 우선 고용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부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것이 2008년에 폐지돼 버렸습니다. 주민 우선 고용제가. 그래서 지금 그런 우선 고용제 폐지됨으로써 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 우선 고용제와 함께 용역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여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어떤 의지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시니어 클럽 등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순으롬 사회적 지원센터가 건립해서 순으롬 사회기업센터는 여성가장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또는 우리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들, 그리고 어르신들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일자리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도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 경력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우리 사회에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키우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또는 마을 기업을 비롯한 이런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측과의 연결 또는 교육 훈련 또는 직업 전환 이런 행정의 중개 기능이 좀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첨단 기업이나 강소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대학 옆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건설하고 있는 이 첨단 특화 기업 유치 특구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모를 더 키워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오되 그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대학생들이나 도내 거주를 몇 년간 이상한 우리 도민들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는 조건을 우리 조례와 그 인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구범 후보 차례입니다. 사실 그 일자리 문제는 좀 추상적인 얘기보다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주도 실업률이 1.8%인데 그러면 실업자가 한 6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에 6천 명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일자리 문제는 제주도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5천 명 내지 6천 명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대개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경제 성장이 1%가 될 때 제주사에서 900명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럽니다. 그 재작년에 5.3%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착실하게 5%의 성장 기조만 유지한다 그러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서 한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 4조 원 토종자본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4조 원이 토종자본을 만들어내서 아까 원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을 만들든지 기업을 사오든지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도 20조 원의 GRDP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조를 만들 수 있고 특히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4조 원 토종자본의 육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과제고 또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승환 후보 차례입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게 지금 저도 요 며칠 전에 사람을 빌어서 일을 해봤지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의 7, 80대 할머니들입니다. 그 할머니들이 이제 사라진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늘밭을 가보니까 중국인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용역 회사를 그렇게 설립해서 중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마늘밭에 마늘 뽑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지금 제주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그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기업이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하지만은 그다음 거기는 그렇게 많은 양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개발을 하면은 몇십만 일자리가 생긴다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가서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그걸 세보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단순 일자리가 거의 태반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감속할 수 있는 어떤 농협이나 마을이나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이렇게 용역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필요한데 적시독수에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제주도의 실업자를 도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적소적소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다음은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예, 오늘 그 관광대학교를 갔더니요, 우리 그 항공 그리고 또 컨벤션 쪽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공항이 언제 확장이 되느냐, 또는 자신들이 앞으로 5년, 10년 이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을 때 어떤 앞으로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서로 대화가 좀 됐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제주의 관문, 즉 공항과 항만, 그리고 그와 연결된 항공회사, 그리고 이와 연결된 여러 가지의 산업들, 그다음 크루즈를 비롯한 크루즈 종사 인원, 크루즈 관련 산업,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제주에 실제로 매우 활성화된, 예를 들어서 현재 항공 산업이나 크루즈 산업 자체는 이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미 많은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이게 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는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큰 규모로 우리 확보를 함으로써 우리 제주 경제의 성장의 병목 현상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와 연결시켜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첨단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 부분들, 그다음 우리 아주 소박한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연계되고 파급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의 확대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구범 후보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그리고 4조 원의 토종 자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사를 만들거나 인수할 수도 있고 또 카페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정상적인 방식의 양질 일자리를 확실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고승환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정규직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고용 조건을 포함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협동조합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에 있는 분들, 심지어 학교에서 급식 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까지 포함을 해서 비정규직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들인데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바로 지금은 비정규직이지만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양질이 소위 그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심각한 거는 이제 노인 인구가 거의 14% 고령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노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위탁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도 건전하게 저희들이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고승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장하나 국회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이 79%가 최저임금을 위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월급은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150만 정도로 갑니다. 다른 지역은 200만 원도 적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너무나 열악한 임금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의 일자리가 거의 비정규직하다 보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이 제주도의 근로자 중에서 비율이 전국에 가장 높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도에 있는 어떤 분익비의 현상을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임금 보장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대한민국 노조의 평균 임금의 60%인 154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농촌과 도시와 농촌과의 그 수입 격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굉장히 하늘만 쳐다보면서 왜 내가 농촌에 살고 있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농촌 FTA를 막아내고 농업을 발전을 시키면은 젊은이도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충분히 일자리는 창출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그 농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하지만 보람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힘듭니다. 예,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하고 특히 대화를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이나 넥슨 같은 기업들이 와 있고 앞으로 많은 이 좋은 기업들이 유치돼서 올 텐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대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허가 조건들을 붙이는 한편 저는 우리 취업 전문 담당관을 우리 도적 내에 지정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이 취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내에 맞춤형 학과들을 개설하고 어떤 평생 교육과 연결시켜서 우리 관심을 갖고 어떤 능력이 있는 여러 계층의 도민들이 우리 이런 좋은 기업들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도정에 중점을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아까 지금 비정규직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차피 건설 경기나 상권이 활성화돼야 거기에서 우리 크고 작은 일자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따가 다시 토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고 또 우리 현재의 여러 가지 양적으로 늘어나 있는 관광 산업을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도심 올레 뭐 이런 식의 어떤 활성화 대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신구범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1,000만 명 관광객이 오고 관광주 수입이 6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부가가치,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를 따져봤더니 이 산업구조상 17.5% 정도더라고요. 말하자면 농업이 부가가치가 지금 17.4%인데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외형에 맞는 일자리들을 관광업계 쪽에서 관광부에서 못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조수입을 기준으로 한 외형에 맞는 일자리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든지 사오든지 아니면 유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관광의 그 규모에 걸맞는 그러한 일자리들을 창출해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특히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도청을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의무적으로 3%면 3% 정도의 청년 고용 의무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 해서 청년 그 실업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규모를 키우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경제 문제지만은 제주도의 경제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이번에는 고승환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보편적 복지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이겠죠. 이게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아까 뭐 농촌 얘기도 있지만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그다음 협동조합, 시니어 클럽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을 건립하겠다고 했지만은 순으름 사회적 기업체에서는 진짜 여성 가장이라든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사회의 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이 제주도에 있는 건실한 어떤 그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 가져집니다. 사회적 일자리 현황 및 수혜에 대한 실체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도내에서 홍보 판매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서 정기적 순으름 장터를 운영하면은 그런 일자리 창출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예를 들어 돌봄교사 제도를 대폭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우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돌봄교실 지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봄교사 증언은 아이들의 행복으로 나타날 거냐 바로.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확대는 도민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높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다음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국민 질문 순서입니다. 이미정 아나운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국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농산물과 같은 각종 화물을 수송하려면 항공기와 선박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편이 줄어들거나 뱃길이 막히면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물류 대책에 대해 말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국민 질문. 자, 원희룡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그 도서 지역에 대한 그 지원 특별법에는 도서 지역에 대한 물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제주도가 이 법에서 규정한 그 도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고 안 되는 쪽으로 다른 지역들에서 그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우리 제주 특별법 이 5단계 지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물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세월호 때문에 지금 당장 감귤 출하철이 되면은 이제 해운을 중심으로 물류 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항로가 우리 배를 임차해서 우선 긴급 항로를 개설해서 당장의 급한 물류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준공영제, 즉 손실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체의 해운사와 항공사를 충분히 보유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이 계획을 잡고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특히 이 중앙정부와의 어떤 현재 세월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어떤 구제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신구범 후보 차례입니다. 사실 그 섬으로서 물류의 문제는 단순하게 물류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물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다수가 지금 1년에 팔리는 양이 58만 톤 정도 됩니다.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물류를 삼다수가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준 셈이죠. 그러기 때문에 삼다수 물류를 자체적으로 하고 삼다수 물류에다가 우리 농수축산물 얹히고 그다음에 이 생활용품을 얹히면 통합적인 이 물류센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물류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통합물류센터가 되고 나면 우리 항공기 필요하면 항공기 가지면 됩니다. 카페리 필요하면 가지면 됩니다. 그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하루에 이 월동채소를 보내는 게 한 64톤 정도 되는데 이거 화물 항공기가 없어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삼다수하고 묶어서 통합물류가 되고 나면 농민들 걱정하실 필요 없죠. 우리 항공기 차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화물 항공기를 구매해서 가지면 됩니다. 이 카페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물류 시스템을 통합형으로 가서 삼다수가 됐건 농축수산물이 됐건 생활용품이 됐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는 고승환 후보 차례입니다. 예, 그 제주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중 그 141만 톤이 지금 생산된다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85만 톤이 도해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만 연간 518억에 달하면서 도내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시던데 도서 지역에는 정부가 물류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당시에는 그것을 몰라갖고 그걸 좀 이렇게 제주도에 배려라든가 그런 거 챙기지 못했는지 좀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물류 부담에 대해서 농민이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냥 관련법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해매도 지금은
뭐 어느 누가 나서지 않고 지금 물류비만 생산자에게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물류 대표적인 약점이 영세성입니다. 이런 제주도에는 한 2만 3천 개여 개의 창고가 있지만은 거의가 소규모 창고 시설입니다.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등 중대형 공동 물류시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신구원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항공, 여객선도 다 좋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 때문에 신선체도, 육류, 어류 등의 제주 물류를 특성상 빠른 운송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에서 물과 바꾸자. 그거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제주 입기점 항공 노선, 흑자 노선에는 초과이익에 내고 있는 항공사들에게는 의무를 맡겨야 됩니다. 운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배도 공공여객선을 취향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 지정 토론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한 후보가 입장을 밝히면 나머지 후보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발언 기회는 후보마다 3번씩 드리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외곽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구도심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해 주십시오. 신구범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도심 이 문제는 정책의 실패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구제주 지역은 이 주거, 교육, 문화 중심이 도시로 가고 신제주 지역은 관광, 위락 중심이 도시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70년대 후반에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러한 계획들이 깨져서 지금처럼 구제주 지역이 공동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실패이기 때문에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서 복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우선 이 제주성의 길이가 2,725m입니다. 이게 오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성을 복원시켜서 그 안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 이러한 구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청, 이따가 아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주도청을 구제주 지역으로 옮김으로 해서 구도심 지역이 살아나고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아웃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칠성동 거리를 쇼핑아웃렛 거리로 만들어주고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 여기를 우리가 면세 특구로 좀 만들어서 고급 지하 아케이트로 이렇게 전환시켜 나간다 그러면 구도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사가 되기 시작하고 소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고승환 후보 차례입니다. 그 구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도심의 장점과 그 특색을 살리고 사람이 모이기 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무상으로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단돈 몇천 원도 큰 돈입니다. 구도심에 그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그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형 놀이터와 그 다음에 도서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도심을 어르신과 어린이가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면은 따라서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초등학교와 남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의 전략적인 특성화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진짜 키우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기고 구도심으로 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고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어떤 구도심을 만들어야만이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의 전통시장이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냥 동문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지만 서문시장은 지금 굉장히 낙후되고 어느 정도 현대화됐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지금 같은 현대화가 아니고 그야말로 전통 재래의 현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면은 관광객이나 도민들로 가면서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주지가 계속 팽창하면서 아라동까지 올라가면서 도심지가 주거지가 아라동으로 옮기면서 구도심이 지금 이 공황이 상태된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화예술과 어우러진 이 전통 상권을 살리는 그 특구 지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원도심에
이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적인 건축 고도 완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제주 항부터 동문시장, 그리고 이제 중앙로를 거쳐서 과거 제주 의료원 자리, 그리고 이제 무근성 이르는 이 과거의 제주의 성 내부의 이 구 원도심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관광지들도 전부 관광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모두 구도심, 즉 올드타운입니다. 여기에는 시장도 있고 문화예술의 거리도 있고 전통적인 역사의 유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그 과양의 우리 시청, 그리고 맞은편의 대학로, 그리고 서귀포의 이중섭 거리를 비롯한 매일 올레시장,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심형 펜션, 그리고 카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도심 올레를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건축의 제한적인 완화를 통해서 우리 도심을 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신구범 후보 차례입니다. 사실 원도심을 포함한 그 구제주의 문제는 고승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몰려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 제주성을 복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서문시장이 있는 데서 동문시장까지 거리가 1km도 되지 않습니다. 943m입니다.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고 자전거로 4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지치고 광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주성을 복원을 하고 그 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몰려와서 사 먹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관람을 하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그러한 그 거대한 제주 광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9시 반만 지나면 중앙로 일대가 전부 그 상가가 불이 꺼지고 그러는데 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정말 끼 있는 사람들,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는 머리 좋은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 상권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치고 부두하고 항구를 공항하고 부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구제주처럼 낙후된 지역이 없습니다. 이 공항하고 부두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연계시켜주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 이번에는 고승환 후보 차례입니다. 그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하자면은 탑동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탑동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모르겠으면 원유력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이쪽에 살다 보니까 탑동에 가면 보말이 나오고 진짜 우리 그 기기도 잡아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탑동 제주도 알아주는 진짜 제주도 진짜 그 아름다운 바닷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지금은 저 매립 개발되어 버렸지만은 탑동이 망가지니 사람이 차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탑동이 매립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바닷가로 남아 있었다면은 관광이 꼭 찾는 명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탑동을 매집이 않았다면 구 도심의 공동화가 이렇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탑동을 매립을 반대하고 시위도 했었지만은 당시 도정은 탑동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탑동 개발해서 도민이 잘 살고 행복해졌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월파 방지에만 300억 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탑동에 세워진 호텔 때문에 용담이 경관이 망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해수장이 있는 해운대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탑동 인근 묵은성은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탑동 복원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도심을 살리는 장기 과제는 진짜 탑동 복원이야 한답니다. 거기서 보말도 잡고 깅이도 잡고 뭐 어린아이들 물장구도 칠 수 있는 탑동 앞 바다가 그려지는 어르신들이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예, 뭐 탑동에는 제가 열애하던 추억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승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낭만적인 풍경은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우리 신 후보님께 그 도청 이전에 관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뭐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도청 이전을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그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특별법을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지원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뭐 산업 쇠퇴 또는 주거 환경이 아주 노후 건물이 많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 재생의 경우에는 공공건물 이전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공공건물이고 지역의 어떤 이 기반 시설 모두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의 상한 규모가 지역당 1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1,000억은 우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도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다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주시는 제주시가 과거에 북제주구를 모두 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신 후보님께서는 이거와 별개의 재원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신구범 후보. 우선 원 후보 질문을 들으면서 국회의원을 정말 삼선을 하신 분인지 또 도지사를 하겠다는 분인지 좀 저도 헷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관광복권을 만들 때 제주개발특별법에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규정을 우리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사의 역할이지 단순하게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건 어디 도청의 계장이나 과장이면 혹시 모르겠어요.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이 없습니다. 이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돼 있는 그러한 구역들은 다 시군 가지고 있고 관할 구역이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고 시군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우리가 예외 규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게 사실 도지사로서의 소임이고 능력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법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것은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가지고 건축비가 얼마 들겠느냐 하는 건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8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0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로서는 현재 도청 규모의 1배 반 규모로 일단 계략적인 건축사들이 계산을 보고 그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고승환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예, 구도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급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상버스와 구도심 관광 서트를 제안합니다. 그 제주도는 무상버스를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저희들 공약에도 나왔지만은 연간 3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오기 편하게 해야 됩니다. 무상버스는 청소년과 어르신, 교통약자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간선, 지선, 마을버스 제도를 쉽고 편하게 구도심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어디든지 무료로 구도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도심 살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상버스가 도입되면 관광객 버스 투어도 활성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두에서 동문시장을 거쳐서 사라봉이나 함성열, 향교, 서문시장, 용두암 그리고 관덕정으로 있는 구도심 무료 버스를 만들면은 관광객도 쉽게 올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분들도 그 벨트 내에 쉽게 접근해서 그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그다음 상가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느낄거리 하면서 거기가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화기애애한 그런 구도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셔틀 버스 같은 거 하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어떤 그 공사나 무료 버스 공사나 그런 거 하나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원희룡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예, 신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들으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지난번에나 아니면 공약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이나 아니면 도청 이전에 관한 지원특별법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도지사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법을 고쳐서 하는 게 도지사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있냐 없냐는 따지지 마라. 또는 이걸 앞으로 고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지사님께서 우리 토종자본펀드에 관한 현재의 금융제도나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현재 도청 이전에 관한 우리 도시재생법이나 아니면 도청 이전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현행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행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른 것도 바쁜데 이거 사실은 우리 팀이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지사님께서 그냥 대충 공약을 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검토를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검토해도 현행법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현행법상 불가능한데 만약에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뭐 가능하다면 좋은 일인데 뭐 협조 못할 일이 없겠죠. 예, 이번에는 신구범 후보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이게 좀 원해가 돼버렸는데 토종자본 문제는 어쨌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다시 이제 도청 이전 문제로 돌아오는데 처음에 도청 이전이 되면 그 지역 상권이 죽는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도시재생법 그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법 얘기를 하고 공사 비용을 얘기하니까 또 문제가 거기로 옮겨온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제주도청이 있는 그 지역의 상권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연휴 때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도청일 때 전부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3년서부터 도지사를 했지만 그 지역에는 삼성생명 외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게 없습니다. 정말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정말 도청 직원 해봐야 9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주를 할 수 있는 4, 5천 명도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지고 대신 도청을 이전함으로 해서 구제주와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에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물론 정당하게 해야 되죠.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주제 지정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한 번씩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주 지역 전력 자립도는 현재 80%를 밑들고 있습니다. 또 제주 도내에서 쓰이는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의 대부분도 다른 지방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이루고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승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예, 에너지 생산은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립이 안 돼 갖고 지금 화석연료 시대를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나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급한 과제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양열과 그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안덕면의 동광 문화마을이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의 낭비를 막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저도 지금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그 기름도 쓰고 전기도 쓰고 있지만 상당한 이 어떤 그 효율성 면에 떨어지지 않나 그런 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답니다. 물과 전기, 가스, 생활 필수량만을 무상 공급을 해줘서 에너지 낭비를 막고 무분별하게 쓰는 어떤 그 기초 양보다는 많이 쓰면은 누진세를 적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하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예, 우리 제주가 지금 에너지를 자립을 못하고 있죠. 저는 제주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정말 동아시아의 진주, 그리고 제주가 고품격의 명품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정한 이미지를 최고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청정하고 그런 면에서 에너지 독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에 석유를 떼는 그런 발전에 대한 의존을 점차로 줄여가면서 뭐 현재는 LNG 발전에 의해서도 뭐 부분적으로 보충이 됩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풍력에 의해서 이 부분을 에너지 생산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길게 봐서는 우리 에너지 소비 구조도 바꿔야 됩니다. 현재의 그 냉난방 구조도 우리 제주의 땅 속에 있는 1년 사시사철 18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열 내지는 이 공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엄청난 강수량이 내리지만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이 물을 어떻게 소수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구범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뭐 대표적인 그 에너지원이 전기인데 우리가 한 80만 킬로와트 정도 지금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체 에너지로 간다 그러면 사실 풍력으로 가면 다 할 수도 있어요. 이 5메가와트짜리 400기 풍력 발전만 하면 제도 전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은 전기 얘기죠. 발전은 그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유의해야 될 것은 LNG입니다. 지금 그 LNG 기지가 애월항 쪽에 건설되고 있지만은 LNG야말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발열량은 전기량은 높은데 대신 이 탄소 배출은 이 석유의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LNG하고 풍력을 병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대체 에너지원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번은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토론자가 자유롭게 상대를 골라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토론자의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방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십시오.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부터 4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만은 그 신 후보님의 토종자본 사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 후보님께서는 아까 도청 이전에 관한 지원은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을 바꿔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토종펀드의 조성을 위한 현재 예금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거, 그다음 이 지금 복권기금 등 이 지방 재정의 특별 회계를 가지고 이걸 담보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 현행법상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현행법상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맞습니까?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우선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그 SK나 그 KT 예를 들었죠. 유동화 증권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앞으로 들어올 예상 수익.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때는 2천억이란 삼다수를 포함한 2천억이란 돈이 매년 들어오도록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상 수익을 유동화하는 거지 빼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예치금이 됐건 어쨌든 우리가 가용 자원 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 빼내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 들었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는 현행법상 가능하고 이거는 불법일 리도 없고 특히 도민들이 예금을 뺏은다 그러는데 그걸 불법으로 뺐을 지사는 어디 있으며 그런 제도는 어디 있겠습니까? 신 후보님,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통이신 신 후보님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왜곡시키기 위해서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격을 위한 공격의 목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얘기죠.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예금을 담보로 한다든지 이거는 도민의 동의가 없이는 예금주의 동의가 없이 어떻게 이걸 펀드를 발행합니까? 저는 예금을 담보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펀드를 발행할 경우에 어차피 도민들이 예금을 가지고 이 펀드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 펀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예금주가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도민들이 자기가 예금주로 있는 예금을 일방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그게 예금을 전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죠. 예금을 전 담보로 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건 전혀 다르고요. 다음 아니죠. 지금 특별 회계를 말씀하셨는데 관광복권이나 삼다수 지금 그래서 이게 김만덕 사업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용도가 지금 특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용도로 지정을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 그 프로그램들이 중단이 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그 용도가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유동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T나 SK처럼 우리 기업들이 미래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것들은 이 보편적인 금융 기법인데요. 이렇게 용도가
특정 용도에 묶여져 있는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자산 유동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신 후보님께서 답변을 좋습니다. 해드릴게요. 이게 현행법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 대해서 지금 진실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우리가 공적인 질의를 뭐 우리 뭐 한국증권협회가 되든 아니면 한국증권학회가 되든 공동으로 하죠. 질의서를 내보면 어떻습니까? 저 동의하고 다만 동의하십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께서도 유동화 증권하고 예산하고 관계 그다음에 이 국부펀드하고의 관계를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신 후보님만큼 저는 모를지 그래도 이거를 몇 개월 모르지만 동안 저도 연구를 충분히 했고, 조사를 하고 지금 충분히 몇 개월을 후보님께서는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금 전용이 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돼가지고요. 예, 여기서 불법이면 정리하고 제가 책임을 신 후보님, 지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신구범 후보께서 4분 동안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원희룡 후보께 그 신공항 관계 좀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네네. 그냥 단답으로 좀 해주셨으면 네, 그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신공항 건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까? 신공항이라고 못 박진 않았고요. 예. 공항 능력 확충 또는 신공항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했던 어쨌든 신공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획은 언제까지 공항을 신공항이 됐건 확충이 됐건 완결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이 포화 시기에 대한 용역이 올해 7월 달에 결론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 확장을 할지 신공항을 할지에 대한 방식 결정이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요. 네. 그렇게 돼서 착수를 하면 빠르면 6년, 길면 한 7, 8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있죠. 네. 지금 지난해 그 제주공항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2천만 명이라는 건 아시죠? 네. 그다음에 공항의 능력이 2,500만 명이라는 것도 아시죠? 뭐 숫자는 워낙 밝으시니까 네, 제가 그런 아주 세세한 숫자까지는 제가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을 않겠는데 네. 500만 명 해서 그 공항 수용 능력 2,500만 명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게 지금 예상하기로는 201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타당성 조사 10억 가지고 했죠. 그다음에 저거 2016년쯤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5차 중장기 공항 개발 계획에 신공항 문제를 포함시킬 거예요. 뭐 확충이 됐건 뭐가 됐든. 그러면 실제 설계하고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2018년이나 19년 이후거든요. 그럼 공사하는데 최소한도 4년 내지 6년 걸릴 거예요. 그럼 모든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2025년 전에는 신공항은 준공이 안 된다. 설사 확충하는 과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2019년까지는 못 맞춘다.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2019년 더 여행객들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걸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저는 뭐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4시간 기존의 제주 공항의 24시간 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정필요하면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차피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시기를 앞당겨. 저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아니 지금은 주도권 토론이니까 공항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좋고 2019년은 현실적으로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서로 얘기가 됐잖아요. 1년이라도 당겨야죠. 땡기긴 땡기는데 그게 2019년에 안 되니까 2025년, 2030년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좋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24시간 운항 체제를 하지 않고는 이 급박한 문제를 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구상은 좀 알고는 계신가요? 신 후보님 만약에 24시간을 하려면 이거는 내가 하는 공항 얘기니까 소음지대 주민들을 다 옮겨야 되는데요. 저 얘기 좀 그거를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아직 다 안 들으셨거든요. 아니죠. 이미 들었죠. 불가피하게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공항 문제 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게 김포 제주 노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투자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중국 자본도 여기다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중국 자본의 참여는 반대합니다. 아, 반대합니까? 네. 그럼 됐어요. 그때는 그들이 그거 관심을 얘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거 얘기를 예. 했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고 지금 정부는 지금 공항에서 10km 정도 떨어져서 아예 매립을 해서 소음 피해가 없는 시간이 새로운 공항을 다 됐습니다. 건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제가 여기까지 최근에 듣겠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고승환 후보께서 4분 동안 주도권 토론 진행하십시오. 신 후보님하고 우리 원님 후보님하고 그 대화하는 거 잘도 재미있습니다. 이거 어느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뭐 이런 토론장을 어디에 도청에서 모여갖고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을 직접 저는 그 듣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이 부분을 주도하세요. 예, 제가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민이다 보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 겨울에 겨울 채소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부터 파동이라 배추 뭐 여러 가지 파동이라고 양배추까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작년산 마늘 17,000톤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민단체에서 5,000톤은 우리가 어떻게 제주도 폐기할 테니 12,000톤은 정부에서 좀 이렇게 해달라니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 농사가 작년에 12,000원 하던 것이 지금 6,000원으로 고불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0원, 재작년에 18,000원 하던 것이 작년에 9,000원, 어떤 데 5,000원까지 받았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진짜 남담합니다. 그리고 보리 5만 원 정도는 한 푸대 40kg 한 푸대 5만 원 받았는데 원래 36,000원이 38,000원 선으로 지금 수매할 예정인데 그것도 전량 수매할 예정도 지금 아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 후보님께 2000년대 우리 사회가 가장 뜨거운 것이 FTA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나 한중 FTA, 태평양 TPP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그 한칠레 FTA 때 분명히 농민단체에다가 우리는 비준화를 거부하겠다 해놓고 국회 비준화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04년에. 예, 그리고 2011년에 한미우 FTA 처리에 그런데 원문 찬성표를 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주도 와서 농업의 이 산업인 기초 산업인 농업인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지사를 하시겠다는데 그 농업 정책 그에 대해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FTA에 대한 입장을 예, 말씀하시는 그때 왜 거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잘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번 기회에 FTA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경제 체제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개방형 소국 경제입니다. 이 소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규모의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존 자원과 우리 자체의 어떤 자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개방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부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의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이지 FTA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FTA를 한 칠레가 됐든 뭐든 제가 그거를 비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조는 저의 정책 기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때 농민단체에서 그때 상당히 실망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농민 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FTA 문제 아까 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농산물은 다 몰락하고 그다음에 전자 자동차 우리나라의 공업화만 이렇게 일려 세워서 그러면 우리 기초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식량 자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저를 지금 식량 안보 비판하려는 차원에서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라는 거. 비판하시겠다. 예. 하십시오.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량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 생각해야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보호하고 앞으로 계속 이거를 육성해 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산업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물과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나라의 어떤 대답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까 FTA 입장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한마디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열기가 참 뜨거운데 1차 토론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에 따라 제주 경제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꼼꼼하게 공약을 비교하는 유권자의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제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6.4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1차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토론회는 자치와 환경, 복지 등의 주제를 가지고 29일 밤 11시 10분부터 방송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후보자 3분, 그리고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